자, 오늘 배울 단어는 이제 3단원의 가장 마지막 교술갈래 파트 부분이고요. 그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갈래 작품들과 더불어서 문학의 한 종류로 분류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서도 예가 되는 작품을 통해서 교술갈래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개념 특성이랑 같이 묶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안네 프랑크의 그 일기죠. 그거를 통해서 이 일기에는 어떤 경험과 성찰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돼 있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꼭 읽어봐요. 읽어본 다음에 그 아래다가 간단히 정리하세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박해를 피해 유대인 박해 있었잖아. 제2차 세계대전 때 박해를 피해 1년 반 동안 갇혀 지내면서 견디기 힘든 답답함을 느낀 경험이 담겨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성찰이 담겨져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뒷장 141쪽에 교술갈래의 간단한 개념 정리하고 그리고 본문 들어갈게요. 자, 거기 뒷장 보시면 교술갈래의 특성, 형상화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거 정리합니다. 대상이나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대상이나 세계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그치, 교술갈래죠. 거기 묶어서 교술갈래의 개념, 교술갈래의 개념. 자, 그래서 교술갈래는요, 그 다음부터 묶어요. 대상이나 세계에 대한 개인의 경험, 타색, 성찰 등등 개성적 발상이나 문체로 형상화한다. 거기 묶으시고, 요게 교술갈래의 형상화 방법. 교술갈래의 형상화 방법. 자, 그리고 설이나 기, 둘 다 한문수필의 갈래 중에 하나죠. 설, 기, 그리고 수필. 크게 다 묶어서 수필이라고 해요. 그죠? 요런 애들을 묶어서 교술갈래라 해요. 여기는 교술갈래의 종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학 장르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그 아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 요게 교술갈래인 거죠. 그 아래 보세요. 일상의 경험에서 가치 있는 소재를 탐색하거나 일상의 경험에 가치를 부여해서 그에 대한 글을 쓰면 그 다음 줄치죠. 경험을 오래 기억하며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요. 요거 첫 번째. 그 다음 자신의 삶을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성찰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있다. 두 번째. 두 개 묶어서 쓰세요.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의 아시죠? 교술갈래의 의라는 뜻이에요. 의미, 갈래, 가치고요.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의 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갈게요. 거기 뒷장 넘어가시면 내용은 되게 짧아요. 근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자, 거기 상기라는 부분, 거기 빈칸에다가 정리. 갈래는요, 갈래. 고전수필이고요. 고전수필. 고전수필. 됐어요? 그리고 거기 상하고 기라는 거 붙어 있죠. 한문 수필 중에 기록이라는 기록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갖고 있는 기라는 갈래예요. 그래서 갈래는 고전 수필 그 다음에 기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코끼리 이야기 뭐 이런 뜻이야. 코끼리에 대한 기록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성격은요 묘사적 그 다음 비유적 교훈적 됐죠. 그 다음 제재 중심 소재인데 코끼리를 본 경험. 코끼리를 본 경험. 세상에 태어나서 코끼리를 처음 봤어. 얼마나 놀래겠어. 그치? 그거에 대한 경험이야. 코끼리를 본 경험. 그 다음 주제. 획일적 이치. 획일적. 하나로 보는 거지. 그치? 획일적 이치로 만물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에 대한 경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알죠? 자, 획일적 이치로 만물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에 대한 경계. 특징은 세 가지만 쓸까요? 특징 첫 번째. 특징 1.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념을 깨는, 통념이라는 말은 아시죠? 일반적인 그런 생각, 사람들의 생각, 그런 것들을 깨는 철학적 진리를 전달.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념을 깨는 철학적 진리 전달. 그 다음 두 번째, 비유와 묘사를 통해, 비유, 묘사, 알죠? 비유와 묘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개성적으로 표현.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답법, 묻고 대답하는 거 아시죠? 문답법을 사용해서 작가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 자, 그리고 이 작품의 구성 방식은요, 왜 한문학에서 4단 구성 나누는 거 알죠? 그치? 기, 승, 전, 결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지니까 알고 계시고, 자,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에 대해서 볼게요. 쉽게 말하면 이 상기라는 작품은 코끼리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상을 인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생각으로 인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작가의 사색, 성찰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거기 첫 번째, 박지원 알지? 그 실학자 그 박지원이야. 자, 거기 첫 번째 문단 기, 여기가 기 파트입니다. 시작하는 부분 정리할게요. 자,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진기하다라는 말은 진귀하고 기이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괴이하다라는 거는 이상야릇하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자, 거기 무언가를 본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치?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 됐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이게 뭐냐? 중심 소재 코끼리를 본 작가의 인상이죠. 거기다 써요. 코끼리에 대한 작가의 인상. 자, 그런 것을 볼 요량이면 먼저 선무문 안으로 가서, 선무문은 중국에 있는, 베이징에 있는, 북경에 있는 사대문 중에 하나, 선무문 안으로 들어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거다. 코끼리 보라 이 뜻이야. 이해되셨죠? 자, 내가 여기서부터 묶어요. 내가 영경에서 본 코끼리는, 거기 영경에서 본 코끼리 체크하시고 거기만 따로 줄 쳐서 됐어요? 코끼리를 본 첫 번째 경험. 요것만 따로 줄 쳐서 코끼리 본 첫 번째 경험. 자, 그때 코끼리 16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서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는 못했어. 자, 그런데 지금 열하, 행궁 다 북경에 있는 그 별장 이름이에요. 그 별궁 뭐 이런 이름이야. 자, 열하, 행궁 서쪽에서 코끼리 2마리를 보니, 이건 두 번째 경험인 거지. 지금 열하, 행궁 서쪽에서 코끼리 2마리, 요거는 두 번째 경험. 코끼리를 본 두 번째 경험.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들어갔네. 마치 뭐뭐 하는 듯. 직유법이지, 그치? 자,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아주 거대한, 세찬 그런 말을 표현하는 거죠. 거대하다, 세차다. 자, 그래서 그런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했다. 여기까지. 그래서 거기 내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하였다까지는 묶으시고요. 거기 뭐라고 쓰시느냐?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대비. 그리고 비유법 사용. 직유법 썼잖아. 과거와 현재 경험을 대비하고 비유법을 사용했어. 이해되지? 뭘 표현하기 위해서? 코끼리를 보고 느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해되지? 그래서 거기까지 끊으시고요. 여기가 기 파트인데요. 자, 거기 중심 내용 정리합니다. 움직이는 코끼리를 보고 느낀 충격과 경이로움. 움직이는 코끼리를 보고 느낀 충격, 그리고 경이로움. 자, 그 다음 파트 두 번째, 이제 승 갑니다. 승.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다.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채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뜨기도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버렸다. 여기까지. 짜잔, 물고시고요. 거기는 뭐라고 쓰시느냐? 열하행궁 서쪽에서, 아까 위에 있었죠? 열하행궁 서쪽에서 코끼리를 본 것과 유사한 경험을 했던 과거의 일. 열하행궁 서쪽에서 코끼리 본 것과 유사한 경험을 했던 과거의 일. 자, 지금 10걸음 거리에서, 10걸음 거리라는 건 아주 가까운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 자, 지금 10걸음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 보건대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하다. 자, 이 부분 줄 치시고 이 부분은 뭐냐? 거기다 쓰세요. 과거와 현재 경험을 연결. 과거와 현재 경험을 연결해서 대상으로부터 느낀 심정을 부각.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한 거야. 과거와 현재 경험을 연결해서 대상으로부터 느낀 심정을 부각.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승부분 끝나는 거 아니고 거기 문단 정리만. 코끼리와 비슷한 물체를 보았던 코끼리와 비슷한 물체를 보았던 과거의 경험 회상. 과거의 경험 회상. 자, 그 다음 그 몸체를 생각해 보면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착해 보였나 봐. 그리고 슬픈 소리를 가졌대요. 귀는 구름을 들이운 듯하고 다 지규법이네. 눈은 초승달 같으며 지규 2개, 어금니 크기는 2아름이나 되고 엄청 큰 거지. 키는 한 장 남짓이나 되었다. 3m. 자, 그리고 코는요, 어금니보다 길어서, 코를 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역시나 또 지규법.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군뱅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하고요. 코끝은 누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요. 거기에 쪽지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둘둘 말아 입에 넣는다. 완전 구체적으로 묘사하죠. 그치? 자, 여기까지 끊으셔서 요 문단은요. 코끼리에 대한 상세한 묘사. 이 문단은 코끼리에 대한 코끼리의 외양 묘사죠. 외양 묘사. 코끼리 외양에 대한 자세한 묘사. 자, 여기까지가 승.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전. 짜잔. 어떤 사람은 코를 불이라고 착각을 하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5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눈이 쥐와 같다고도 하지만 여기까지 묶으셔서 어떤 사람은부터 거기다 써요. 코끼리에 대한 엉뚱한 오해를 한 사람들의 예. 코끼리에 대한 엉뚱한 오해를 한 사람들의 예. 이는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 다음부터 줄 치세요. 오, 코끼리가 이렇게 많아. 짜잔. 몸뚱이를 통틀어서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거기 묶어서 써요. 사물의 일부분만 보고 섣부르게 잘못 판단했다. 이런 뜻이야. 됐죠? 사물의 일부분만 보고 섣부르게 잘못 판단했다. 화살표. 이런 걸 뭐라 그래? 그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됐죠? 자, 그 다음부터 대체로, 여기서부터 묶을게요. 대체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 별로 좋게 보는 게 아니네. 그치? 거기 묶어서 써요. 코끼리의 눈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 일반적인. 그치? 자, 코끼리 눈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 부정적 관점이죠. 부정적 관점도 써놔요. 코끼리 눈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 부정적 관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그러나 나는 새롭게 본다는 얘기지. 그러나 반대니까 그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 이걸 어지다라고 봤어요. 거기 줄 쳐서 써요.
코끼리 눈에 대한 새로운 인식, 코끼리 눈에 대한 새로운 인식, 긍정적 관점, 대슈. 그리고 거기 문단 정리합니다. 코끼리에 대한 엉뚱한 오해, 자, 그러면서 일화를 제시합니다. 자, 강희 황제 때였다. 중국 청나라 황제예요. 네 번째 황제. 자, 남해자에 사나운 범 2마리가 있었어. 범 알죠? 동물원이에요. 동물원에 사나운 호랑이 2마리가 있었는데 키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길을 들이기가 어렵자 황제가 노하여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잖아. 코끼리가 크게 놀라 코를 한번 휘두르는 바람에 범 2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그거 줄치시고. 야, 코끼리 코. 자, 거기 줄치고. 코끼리 코의 위력. 자, 그리고 그 다음 묶어요.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이 된 거야.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해서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거기에 잘못 맞은 거지. 맞아 죽으셨어. 거기 묶어서 코끼리가 범을 죽인 것은 우연이다 이런 뜻이야. 코끼리가 범을 죽인 것은 우연한 일.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요. 일화를 제시했죠. 코끼리 코와 관련된 일화 제시. 아, 감탄사.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 요만한 털끝 하나, 뭐 이런 거야, 표현이야.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줄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거기다 써요. 하늘의 이치에 관한 보편적 인식. 이런 걸 통념이라 하죠. 통념. 하늘의 이치에 관한 보편적 인식, 통념, 화살표. 모든 사물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는다. 이런 뜻이야. 모든 사물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는다. 자,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느냐. 자, 형체로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형체로 말하자면 천이요, 하늘이요. 성정으로 말하자면 건이며 땅이며. 자, 주제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상제고, 주제. 거기 알죠? 그 도맡아서 처리하는, 그 중심 처리하는 거는 상제, 하느님이요.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이라 하니. 여기까지. 무슨 얘기냐면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불린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거기 묶으셔서요. 자, 거기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하늘의 이름. 하고 화살표. 하늘의 가변성. 자, 그래서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다 제각각인 거지. 자, 또 이와 기를, 이 기 나와 있어요. 만물의 이치, 이에 대응되는 게 기, 근원되는 힘 다 있어요. 이와 기를 화로와 풀무로 삼고, 화로는 숲을 담는 그릇이죠. 그리고 풀무는 불 피울 때 쓰는 바람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구. 그래서 화로와 풀무는요, 거기 묶어서 쓰세요. 물건을 만들어내는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로와 풀무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도구. 이와 기를 화로와 풀무로 삼고 만물을 두루 펴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니, 그래서 뭐 조물주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이는 하늘을 거기서부터 묶어요. 하늘을 마치, 또 직유법이네.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 그가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까지 묶고 거기 묶어서 쓰세요. 만물이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지. 그치? 거기까지 끊고. 그치? 모든 사물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는 사람들의 인식. 자, 그런 까닭에, 그런 이유로 주역에 이르기를, 주역에서, 자, 책이지, 하늘이 혼돈해서 만물을 만들었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혼돈이란부터 묶어요.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흙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는 않은데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와 같다. 여기까지 묶어서 거기다 씁니다. 주역에서 혼돈의 개념.
주역에서 혼돈의 개념. 무슨 의미냐? 주역에서 혼돈의 개념.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의 상태. 같이 써놔. 주역에서 혼돈의 개념.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의 상태. 나는 알지 못하겠다. 캄캄하고, 거기서부터 줄 쳐봐. 캄캄하고 흑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을까? 의문을 갖는 거지, 그치? 거기다 써요. 혼돈 상태에서 하늘이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문. 했죠? 자, 그 다음. 국수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서 바닥에 쏟아진다. 자, 요거 국수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알고 있지? 거기다 써요.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의 상태 비유.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의 상태 비유. 무릇 대체로 맷돌의 작용이라. 맷돌은 하늘의 작용을 비유한 거겠죠. 맷돌은 하늘의 작용. 맷돌의 원관념은 하늘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맷돌의 작용이란 그냥 도는 것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겠니? 물어본 거 아니야. 서리법 의도가 없어 이 뜻이야 거기. 자, 묶어서 써요. 의도가 없음 우연히 만들어진 것임. 그런 주장인 거야. 이해됐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뿌리 있는 것에게는 윗일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거기 뿌리 있는 것에는 윗일을 주지 않는다 거기. 자, 하늘이 사물을 만들 때 나름의 의도를 반영한다고 여기는 생각. 하늘이 사물을 만들 때 나름의 의도를 반영한다고 여기는 생각라고 말하는 거야.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야. 자, 여기까지. 잘못된 생각이다.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자, 문단 정리. 만물이 하늘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생각에 대한 비판. 만물이 하늘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생각에 대한 비판. 감히 묻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문답법 알죠? 문답법 묻고 대답. 자, 거기 문답법하고 화살표하고 써요. 작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방법. 문답법을 통해서 했단 얘기야. 작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방법. 자, 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 건 누구냐? 사람들은 대답할 거다. 어떻게? 하늘이 주었다. 자,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야. 씹게 하려는 거다. 그럼 다시 물을 거야. 사물을 씹도록 한 건 뭐 때문이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자, 여기 묶어서 하늘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하늘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자, 그 다음부터 또 묶어요. 새나, 여기서부터.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불이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을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아까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하개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뜰이죠. 뜰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묶었어요? 거기 묶어서 써요. 만물에,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지. 만물에 하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을, 만물에 하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주장의 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문답법을 사용을 했잖아.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거기 옆에다 간단히 별표 놓고 여기 묶어서 써. 사람들에게 묻고 예상되는 답변에 다시 반박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문답식으로 내용 전개 쓰고 있지? 중요한 거야. 사람들에게 묻고 예상되는 답변에 다시 반박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문답식으로 내용 전개. 이게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쓴 거지. 자, 그러면 나는 다시 크게 웃으면서 말할 거야. 뭐라고?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여기 줄치세요. 무슨 의미냐면 모든 사물에 동일한 이치를 적용할 수 없다. 이해돼요? 이게 작가의 입장이에요. 작가 입장 체크하시고 모든 사물에 동일한 이치를 적용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은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까지. 이게 뭐야? 이게 사람들의 주장인 거야. 거기 요거는 사람들의 주장. 가정으로 설정해 놓은 거 사람들의 주장.
자, 그렇다고 해보자. 그러면, 자, 거기,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주어서 땅으로 고개를 숙이며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되는 거 아니야? 반박하는 거지, 그치? 거기 묶어서. 코끼리의 사례를 들어. 코끼리의 사례를 들어. 모든 사물에 동일한 이치를 적용할 수 없음을 밝힘.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화살표하고 써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지. 사람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야. 아,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 줄치고. 요건 작가의 반박에 대한 사람들의 반박. 됐어요? 작가의 반박에 대한 사람들의 반박. 그러면 나는 또 이렇게 말할 거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여기서부터 또 묶어. 자,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댈 양이라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아? 반문하는 거지, 그치? 거기 묶어서 써. 작가의 재반박. 다시 한번 반박. 작가의 재반박인데 화살표하고 반문. 다시 되묻는 거죠. 반문의 형식을 통해 사람들의 주장이 불합리한 것임을 밝힘. 사람들의 주장이 반문의 형식을 통해 사람들의 주장이 불합리한 것임을 밝힘. 자,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한다. 항복. 이렇게 하고 간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거기 문단 정리. 모든 사물에 하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논리적 반박.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 부분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전 부분이었고, 그 다음, 자, 아이고, 마지막 장. 자, 여기가 결 부분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이런 애들 다 상상 속의 동물이지, 그치? 얘네들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여기까지. 여기 두 개 묶어서 써요. 요 문장 묶어서 거기다 써요. 이게 뭐냐면 하늘의 이치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그 얘기야. 하늘의 이치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 소, 말, 닭, 개는요 묶어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 그리고 거기 용봉, 거북, 기린까지. 그 못 긴 그 기린 아니야. 자, 얘는요, 이 기린은 몸은 사슴 같고, 꼬리는 소 같고, 발굽하고 갈기는 말 같고, 색은 오색이래요. 뭐 그런 기린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보통 상상 속의 동물이지, 그치? 거기 묶어서 써요. 얘네는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상상 속의 짐승, 동물들. 자, 그 다음 다시 코끼리가 여기서부터 묶어요.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고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 바 이치가 아니다. 여기까지 묶었어요. 상황을 대비해 놨죠. 거기다 써요. 코끼리가 범과 쥐를 만났을 때의 상황 대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화살표하고 같이 쓰세요. 고정된 관점으로 대상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것에 불합리성을 지적. 고정된 관념으로 대상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것에 불합리성 지적. 그리고 여기까지 끊고요. 거기다 써요. 고정된 시각으로 대상을 판단할 때의 오류. 문단 정리. 고정된 시각으로 대상을 판단할 때의 오류.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대저, 대체로 이런 뜻이야. 자, 대체로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배나 더한 것이 매랴 물어보는 거 아니야. 천하 사물은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 더 넓은 거니까 이런 뜻인 거야. 우리 천하 사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무수히 많다는 의미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거기 요 의미 잘 알아두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거기 천하 사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수히 많다는 의미. 물어본 거 아니야. 자,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을
취하여 지은 것도, 자, 그것도 거기 만물에, 보여요? 만물의 변화를 궁구하려는, 궁구, 아시죠? 속속들이 파고들고 연구하려는 그런 이유일 거야. 자, 거기 정리합니다. 거기 코끼리상을 취하여 지은 거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주역에서 우주의 이치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설명한 거, 그런 것들을 지은 게 결국은 거기 만물의 변화를 궁구하려는 까닭. 거기 묶어서 써요. 무슨 의미냐?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에 대해 인식하고 탐구하려는 까닭 했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에 대해 인식하고 탐구하려는 까닭.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고정된 관점에서 벗어나 대상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 고정된 관점에서 벗어나 대상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 거기까지 쓰셨어요? 자, 그러면 그 아래 이제 본문은 마무리됐고요. 그 아래 더 알아보기 유의점은요. 중요한 것만 그냥 거기 맨 위에 있는 부분 보시면 자, 이런 경험과 성찰, 정서를 표현하는 글, 교술갈래 읽을 때 유의점. 그래서 이런 글을 쓸 때는요, 과거에 가치 있는 경험들을 되돌아보고 재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 의미 있는 경험과 성찰. 이해되죠?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글의 주제와 관련된 기억들을 재구성하는 거, 그 다음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느낀 점들은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진짜 얘기니까, 그치?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현재나 미래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성찰의 내용 혹은 정서가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도 점검해 보라. 요게 요런 글 쓸 때 유의점인 거지, 그치? 간단하게 중간 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마무리합시다. 자, 뒷장 넘기시면 내용학습 보이죠? 이 글에 드러난 작가의 경험 정서 파악하기인데요. 자, 첫 번째, 작가가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썼느냐? 아주 간단하지? 거기다 쓰세요. 작가는 열하행궁 서쪽에서 코끼리 2마리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썼다. 했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나에 드러나 있는 가 파트, 나 파트에 드러나 있는 정서를 각각 정리하는 건데 가부터. 자, 열하행궁 서쪽에서 거대한 코끼리의 움직임을 보고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다. 됐지? 그 다음에 나는요, 동해에서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보았던 것처럼,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 여기 있지? 그걸 보았던 것처럼 코끼리를 보고 기이함을 느끼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학습. 자,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뭘 성찰했느냐,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일단 당대 사람들의 생각, 이것에 대한 반박을 어떻게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 어딘지 기억나지? 그치? 거기다 쓰세요. 자, 하늘을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함.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작가의 반박이 이거였고요. 그 다음, 하늘이 이빨을 준 건 고개를 숙여 사물을 씹도록 한 거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반박 정리. 여기 코끼리는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므로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의 이치는 코끼리에게 적용되지 않음. 했지? 자, 그리고 그 아래 나와 있는 보기 있죠, 보기. 이 보기 꼭 읽으셔야 돼요. 이런 거 활용해서 문제 나오는 거 아시죠? 보기 내용을 보고 작가가 성찰한 걸 정리하고 그 의미, 가치까지 파악을 하는 건데요. 자, 보이죠? 박주원의 상기가 창작되었던 당대 사회. 그 당시는 하늘의 이치, 무조건 다 하늘이 시킨 거야. 하늘이 만들었어. 이런 걸 생각하는, 그게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지.
그걸 절대화해서 모든 걸 다 하늘과 결부시켰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예외적 법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게 당대 사람들의 일반적 통념이었던 거야. 이해되지? 그러한 시대에 박지원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난 놈이야, 난 놈. 자, 거기 성찰한 거 체크합니다. 성찰한 거. 하늘의 이치를 절대화하여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를 절대화하여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와 결부시키는 하늘의 이치를 절대화하여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와 결부시키는 당대의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당대의 획일적 사고방식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그럼 이것의 의의는 뭐냐? 씁니다. 작가의 성찰은 당대의 지배적 통념에서 벗어나는 작가의 성찰은 당대의 지배적 통념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했죠? 자, 이번에는 표현 방식을 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표현 방식 보이죠? 표현 방식. 얘 뭐지? 짜잔. 제가 너무 넘어갔군요. 잠시 잘못 찾았어. 자, 세 번째 목표 학습 보시면 3-1. 자, 다음 부분에 사용된 표현 방식과 그 효과 정리하는 거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부분 기억나시죠? 자, 묘사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표현 방식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거기다 쓰세요. 소의 몸뚱이,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 코끼리를 상상하면서 생각을 해봐. 호랑이의 발, 구름, 초승달, 자벌레, 굼벵이, 누에, 쪽집게 등 거기까지 다 묶어서 써야 돼. 소의 몸뚱이,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 호랑이의 발, 구름, 초승달, 자벌레, 굼벵이, 누에, 쪽집게 등을 활용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잘 썼죠? 그리고 이것의 효과 씁니다. 코끼리의 외양과 코의 움직임을 감각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작가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제시한 이후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또 어떤 방법으로 글을 전개했느냐. 이 내용 기억나시죠? 여기 정리합니다. 자, 상대에게 묻고 상대의 답변에 반박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문답식으로 내용을 전개함으로써 얘는 의로 써야 활용한 거니까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다. 상대에게 묻고 상대의 답변에 반박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문답식으로 내용을 전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다. 그 다음 요 위에서 쭉 정리했던 1, 2, 3을 토대로 해서 자, 이 글의 개성 그러니까는 요 갈래가 교술갈래잖아요. 그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 교술갈래로서의 개성이 뭐냐? 간단하게 예시 답안 알려드릴게요. 정리하세요. 자, 이 글은 조금 길어요. 이 글은 작가가 열하행궁 서쪽에서 코끼리 2마리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한 글이다. 됐죠? 작가는 코끼리의 움직임을 보고 느낀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비유의 방법과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연계함으로써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오직 하늘의 이치만을 중시하여 모든 것에 하늘의 이치를 적용하는 세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획일적인 척도로 대상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냄으로써 획일적 척도로 대상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냄으로써 글의
개성적 가치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정리한 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5번은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보고 나도 이런 글을 써보는 거니까 이거는 수행 때 하세요. 우리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역시나 그걸 완성하는 거고, 그 다음 그 뒤에 나와 있는 국어의 힘, 이거 보고 무슨 생각했는지 짝이랑 얘기하래. 나는 하울이 생각이 나는데. 자, 그것도 역시 짝이랑 얘기해 보시고, 그 다음 장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자, 상기는요, 보이죠? 상기에 드러나 있는 경험, 성찰, 정서, 이런 단어들 잘 기억해놔. 자, 경험은 요거 여러 번 정리했어요. 정서가 감정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주된 정서는 놀라움, 기이함,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 성찰 잘 기억해 두셔야죠. 왜? 이게 주제니까. 그치? 성찰. 하나의 이치에 입각해 선입견을 갖고 획일적으로 사고 생각하는 태도가 팽배했던 그 당시의 현실을 비판. 이해되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나는 교술갈래의 특징이죠. 자,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경험에서 받은 느낌, 경험을 통한 성찰한 점 정리하고 다양하고 효과적 표현 방식을 통해서 개성 살려서 쓰라.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얘도 역시나 이 상기란 작품도 코끼리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당대 현실을 성찰했고요. 그죠? 그리고 표현 방식 배웠어요.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형상화했기 때문에 교술 갈래라고 볼 수 있다라고 땅땅 정리하신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써봐라. 이렇게 마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교술 갈래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뒷부분에 보시면 요 단원의 마무리에서 통합 꿰어보기 있는데요. 거기 지금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서정 갈래, 그 다음에 서사 갈래, 이거 두 개 묶어놨잖아요. 2번 문제는 뭐 열심히 해보시오. 그 다음에 1번만 체크를 하죠. 거기다 쓰세요. 공통점. 이 둘 태도의 공통점 쓰는 거니까 거기다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퍼부어주는,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퍼부어주는 햇솜 같은 마음과 이해타산을 넘은 애정을 땅에 쏟는 창섭 아버지의 마음은 대상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서로 통한다. 대상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그게 공통점이다. 됐죠? 자, 그리고 뒷장 넘어가셔서 돌다리랑 묶어서 나온 거, 돌다리처럼 추억 담긴 거 있느냐 생각해봐라. 한번 써서 사연 보내봐라. 보내십시오. 자, 그리고 대단원 마치며 간단한 단어와 문법이 나와 있네요. 우리는 모의고사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정리합시다. 염하다. 그 다음 염두. 그 다음 조소. 이런 건 알아야지. 조소하다. 그 다음 소작. 의미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래 알맞은 단어 고르기. 뭐야? 내일 늦잠 자기 십상이야. 여기가 맞죠? 그러기 쉬워. 십상이라는 말은 원래 십상팔구라는 말이에요. 십상팔구라는 말인데 열의 여덟이나 아니면 9 정도로 거의 예외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의미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문법 나왔어요. 표준 발음법. 밑줄 친 부분의 발음, 올바른 거를 찾아서 정리하라는 건데요. 우리 어떻게 읽어요? 첫 골로도, 가운데 골로도, 끝에 골로도, 자, 맑기만. 기억나죠? 여기. 발음 표시할 때는 요 꺽쇠 들어가야 되는 거 알죠? 맑기만.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맑기만. 표준 발음법 10이랑 바탕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낙타의 무릅에. 이렇게 안 읽죠? 어떻게? 그치? 무르패. 됐지? 어디니? 두 번째. 정리되셨죠? 요건 표준 발음법 10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아주 좀 길었죠. 다양한 갈래의 문학작품을 배웠던 3단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 단원 4단원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